자, 선생님들 따라잡기 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제도 세 번째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요. 61번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중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러한 순서를 나타내는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별표 하나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통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란 서류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전화를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 순서가 이러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내용과 상담 내용을 토대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계획을 하면 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요약 강의에서. 네, 반드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 대상자 보호자와 그리고 기관에 한 분씩 보관한다라는 절차가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까지 끝났으면요. 이제 계획한 대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서가 이루어지겠죠.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제공한 다음에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서비스가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계속 받을 것인지 서비스를 중단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다음에는 계약이 온다라고 해서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1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순서.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 지원으로 옳은 것은 62번 문제고요. 1번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한다. 맞나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2번 장기요양 인정서는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다. 자,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숫자죠. 숫자. 장기요양 인정서가 아니라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죠. 3번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급여 종류 및 횟수가 기재됐다. 횟수가 아니라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들어가 있죠. 틀렸고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횟수죠. 횟수. 5번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의 보호자 동의만 필요하다? 아니죠.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고 대상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의가 아니라 대상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유일하게 1번이 정답이죠. 장기요양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3번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1, 2, 3번은 그렇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들어가는 숫자죠. 숫자. 그다음에 4번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렇죠.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대상자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한지 아니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둘 다 이용이 가능한지 명시돼 있죠. 자, 5번 보시면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라는 서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선 장기요양 인정서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급자 안내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수급자 안내사항은요. 이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서류 바로 밑에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급여의 월 한도액에서 초과하는 비용은 자, 50%가 아니라 월 한도액을 넘어가는 비용은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죠. 2번, 장기요양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 안 하면이 아니라 6회 이상 납부 안 하면 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요. 3번,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자, 이의 신청은 3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 신청이죠. 4번, 가족요양비인 경우 지급 계좌를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가족요양비 유일하게 특별현금급여 중에 한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있었죠.
5번, 장기요약 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20일이 아니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특별현금급여 수급 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가족 요양비. 65번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되는 것은 자, 서비스 신청을 하면 그 다음 순서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죠. 이러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죠.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죠. 그래서 이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대상자 및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안내하는 자료다. 그럼 정답은 그렇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정답이죠. 4번. 67번.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한 3등급 대상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가 안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2번이 정답이죠. 이의 신청. 등급 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야 되겠죠. 우린 정보 전달자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68번. 대상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의 만족도와 변화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자,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만족도를. 정답은 모니터링이죠. 4번. 뭐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4번 모니터링 실시죠. 69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 심리적, 사회 환경적. 자, 우리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세 가지 요소, 항목을 보죠. 신체적, 심리, 정신적, 사회적.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자, 이것은 욕구평가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욕구평가. 이러한 욕구 평가를 해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개별화된 서비스를요. 자, 70번 보시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인데, 자, 대상자의 신체 기능. 자,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상자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71번 보시면 매슬러 욕구 단계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래요.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욕구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가장 상위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였죠. 가장 하위 1단계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그렇죠. 생리적 욕구였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마려우면 배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졸리면 자야 되고 그다음에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였죠. 그래서 뭐 대상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거는 뭐 인정에 대한 욕구죠. 존경과 인정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 그다음에 배고픔을 호소할 때 식사를 제공한다. 그렇죠. 3번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번 같은 경우 여가 활동 삶의 보람은 자아 실현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거는 2단계인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뭐 가족 모임에 참여한다. 이것도 뭐 사랑과 소속의 욕구.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1단계 생리적 욕구고요. 배고픔을 호소할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2번. 혼자 사는 대상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자, 1번. 대상자 손주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었다. 자, 대상자 손주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죠.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2번, 대상자 아들의 옷을 세탁해 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해 주는 것은 요양보호 업무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가족의 옷까지 세탁하는 것은 요양보호 업무가 아닙니다. 3번,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동행하였다. 자, 이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병원이나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 동행해서 일상생활을 돕는 것, 역할. 4번, 방문한 친척의 점심을 차려주었다. 이것도 역시나 요양보 업무 아니고요. 대상자 자녀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었다. 자,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7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내용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한다. 이거는 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사. 신체활동 지원이 아니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죠. 2번 생활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정서 지원 서비스죠.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3번 의사소통 도움 역시도 정서 지원입니다. 인지활동 지원은 5등급 치매 대상자에 대한 방문 요양 서비스로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인지 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그렇죠. 4번 화장실 이용하기는 배설에 해당하니까 신체활동 지원이죠. 일상생활 지원이 아니라. 자, 5번 신체 기능 유지 증진도 신체활동 지원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능 회복 훈련은 이런 재활 운동 같이 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생활 상담이 정서 지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시죠?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74번. 재가 요양보호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자, 명절 음식 만들기, 명절 음식이나 생일상은 이런 가사 및 일상생활 중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 말벗하기는 정서지원 서비스죠? 3번, 관공서 방문하기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니까 신체활동 지원 아니고요. 4번, 신체기능 유지 증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애완견 산책시키기도 요양보 업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75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지 지원은 자, 개인활동 지원은 어떤 서비스죠? 가사 및 일상생활이죠. 2번, 말벗 격려 위로도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일상생활 함께하기. 그렇죠. 3번이 정답이죠. 방금도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드렸지만 이 인지활동 지원은 5등급 치매 대상자에 대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방문 요양 5등급 서비스를 할 때 인지 자극 활동이나 일상생활 함께하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4번의 기본 동작 훈련은 재활이죠.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도 마찬가지로 재활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좋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76번. 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정서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1번, 신고료를 세탁한 후 장롱에 정리해 주었다. 이거는 세탁,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죠. 전복죽을 끓여 주었다. 취사니까 가사 및 일상생활이죠. 대상자와 함께 시장을 다녀왔다. 이거 장보기, 개인활동 지원이니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죠. 4번,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었다. 이게 이제 정서지원 서비스죠. 책 읽어드리기, 뭐 성경 읽어드리기, 뭐 시를 읽어드리기, 전부 다 정서지원입니다. 뭐 생활상담, 콜벨 대처, 말벗 격려 위로, 이런 것들. 5번, 대상자 스트레칭 하였다. 신체활동 지원이죠. 신체기능 유지 증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정서지원을 물어본 것이니까요. 77번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제한된 업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업무죠.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하는 거 가능합니다. 경구약 투여 가능하죠. 상비약품 사용 가능합니다. 4번의 기본 동작 훈련은 안 되죠. 훈련, 치료, 간호처치 이런 것들은 간호 인력이나 재활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므로 제한된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 사용 안내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로서 충분히 가능한 역할이죠. 근데 만약에 복지용구 판매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78번 보겠습니다. 자주 목욕할 수 없는 대상자가 회음부 닦아주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닦아준다? 아니죠. 대상자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적절한 방법 아니고요. 대상자에게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어르신이 계속 거부하시면 스스로 한번 닦아보시게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물수건을 이용하여 스스로 닦도록 돕는다. 또는 회음부 청결의 중요도를 설명하고 닦아드린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79번 보시면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한다. 그렇죠. 항상 식사를 거부하시든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거부하실 때는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르신이 거부하실까? 식사를 거부하실 때는 뭐 입안에 상처가 있나? 아니면 음식이 너무 뜨겁나? 음식이 상했나? 아니면 뭐 지금 먹고 싶지 않은 심리 상태이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목욕을 하자면 강제로가 틀렸습니다. 속옷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한다. 이러면 어르신 상처받아요. 예쁜 속옷을 사다 주고 갈아입도록 한다. 예쁜 속옷이 문제가 아니죠. 속옷을 갈아입어야 밥을 준다고 한다. 이건 역시도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왜 이런 속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까?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한 상태 변화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자, 80번. 대상자가 체온이 높은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한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르신, 체온이 높으면 목욕을 했을 때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목욕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체온이 좀 안정되시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체 방법을 생각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회음부 청결 거부할 때 물수건을 쥐어드리면서 스스로 닦게 한다라고 했듯이 이 역시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보시면은 다음 중 설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화장실도 먼데 거동이 불편하니 기저귀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 선생님들 기저귀를 채운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상자가 완벽하게 대소변 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지 어르신이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드리다 보면은 자꾸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는 대소변 조절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정 힘드시면은 침대 옆에 이동변기를 놓아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상변기는 안 돼요. 혼자서 앉아서 볼일 보실 수 있게 이동변기를 놔드려야 됩니다. 82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자주 손을 넣으신다. 그렇다면은 왜 어르신이 자꾸 손을 넣으실까?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관장이나 의료 인력에게 즉시 보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이 손톱을 짧게 깎아드리고 손에 그런 위생을 깨끗하게 해드려야지 긁었을 때 상처가 나지 않고 피부 질환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82번의 정답 여기서는 보기 중에서는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83번.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소변이 셀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 체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쵸? 한쪽으로만 너무 오래 계시면 이게 소변을 보시다가 이 소변을 흡수를 못하고 이게 그 사이로 새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저귀에 너무 소변을 많이 보셔서 이것을 아예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어주면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또는 즉시 기저귀를 갈아들인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3번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살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식판을 밀며 밥을 안 먹고 싶어 라고 하시네요. 요양보호사. 그러시면 음식을 바로 치워드릴게요. 자, 틀렸죠? 되도록이면은 왜 안 드시고 싶은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는 어르신이 밥을 드실 수 있게끔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어르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음식으로 관심을 끄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항상 원인 파악입니다. 2번 정답이죠. 그래서 뭐 밥을 안 드시면 곤란해요. 이거는 본인의 입장인 거죠. 어르신에게 강조하면 안 되고 가족들에게 전달할게요. 자, 나중에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어르신이 왜 식사를 거부하실까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 85번. 치료식이 맛없다고 식사를 거부하신다. 이럴 때 대처 방법. 그렇죠. 방금 제가 첫 번째 방법은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어,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조리 과정에 참여시켜서 어르신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어르신 이거 저랑 같이 만들었던 거죠. 우리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어르신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8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고액의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부담스럽죠? 1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은행에 가서 인출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동행하기가 정 어려운 상황일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다. 87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가자고 한다. 절대로 요양보호사 본인 개인 차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사고 났을 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항상 대상자에게 안 돼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안 돼요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왜 안 되는지 어르신이 동의하고 납득하실 수 있게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 88번. 대상자가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배우시지만 신체적 또는 육체적 성희롱인데요. 항상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가 가장 정석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화를 내며, 뭐 강하게 밀치며, 버럭 화를 내며 이런 식으로 감정적 표현이 나오면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한 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장난으로 여기고 넘어간다 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단호하게 어르신 그 손 치우세요. 어르신 그거 성추행이시니까 하시면 안 돼요. 또 하시면 기관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화를 내면은 틀렸고 요양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사실 서비스 제공 계획은 기관장이나 사회복지사가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대상자가 이제 며느리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생활 상담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며느리 험담을 하셔요. 속상하신 일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어르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르신이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들어는 들이되, 공감까지도 괜찮아요. 아유, 어르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맞네요. 며느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하거나 본인이 깊이 관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방향을 제시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기는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무작정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대상자 이야기를 경청하고 최대한 공감하게 반응은 해드려야죠. 90번.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본계약 외에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니죠. 요양보 업무 제공 범위 안에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공유와 이야기나 큰일 나죠. 비밀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3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3번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식사 제공할 때도 꼭꼭 잘 씹어서 삼키셨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그다음에 체온과 혈압 이런 것들도 보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5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기관의 규칙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을 최우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1번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1번 서비스 추가 요청 시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 별도의 계약 체결하지 말라고 돼 있었죠. 틀렸고 2번 필요에 따라서는 제공 시간이 임의로 늘린다. 이건 본인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계획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임의로 서비스 시간 늘리는 것도 안 됩니다. 3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에게 보고한다?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배우실 때는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되는 건 기관장이에요. 기관장. 그럼 기관장이 조치를 하고 가족에게 전달하겠죠. 그래서 가족보다는 기관장에게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4번 인수인계 내용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죠. 우리가 인수인계 내용에 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5번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그렇죠. 5번이 완벽한 정답이죠. 92번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대상자가 관장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도와주면 안 되죠. 관장은 요양보호사 역할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관장이나 의료 인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서비스 추가 변경 요청이 온 거니까요. 2번 중요한 서비스는 설명 없이 제공한다. 요양보호 서비스 원칙 자체가 서비스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제공하는 것이죠. 3번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시설장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되어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4번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되죠.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5번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완벽한 정답이죠. 요양보호사가 아프거나 질병을 대상자에게 옮기면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죠? 항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제공 원칙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 1번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간 기간에 알선했다. 알선한다 틀리죠. 2번 본인 부담금 감경 행위는 불법 행위를 알려주었다. 정확하게 정답이죠.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비밀을 알려준다. 대상자가 원치 않는데 보호자 요청으로서 비밀을 알려주는 것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4번 급여 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로 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했다. 이것도 처벌받아요. 부정수급. 5번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면제할 수 없죠. 이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받죠. 정답은 2번 불법행위임을 알려준다라는 거. 자, 94번. 요양보호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자, 1번.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내주고 있다. 금지행위죠. 절대 안 되죠. 본인 부담금은 말 그대로 대상자나 보호자가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내가 내야죠. 2번. 가족 수발 요양보호사들이 교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다. 실제로 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뭐, 월 한도액 내에서. 하지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부정수급하는 것은 금지행위. 하면 안 되죠. 3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거는 사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알려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본인이 판매하거나 유인할선 하는 거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4번 대상자에게 높은 등급을 받도록 거짓 행동을 한다. 장교양 등급 판정을 유도하는 행위죠. 틀렸고요. 5번 시설장의 부탁으로 급여 시간을 부풀려서 기록하였다. 이건 역시도 허위로 기록을 위조하거나 부정 수급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 행위죠. 정답은 3번입니다. 94번에.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요양보호사가 1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였다. 이것도 금지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처벌을 받았을 때는 실제 자격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3번 수급자를 타 장기요양기관에 유인할선하고 대가를 받았다.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50%를 부담하고 있다. 자, 이건 역시도 잘못된 방법이죠.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수급에 가담하면요. 1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지가 되는 거죠. 1년 동안.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96번.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했다. 학원에 가서 수업도 안 들었는데 그냥 시험 봐요. 이거 걸리면 취소됩니다. 2번. 영리 목적으로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유인알선한 경우. 유인알선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보통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을 때도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3번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경우 이거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막 이런 것들도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자 처벌을 받았을 때도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동료가 노인 학대하는 모습을 본 후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이거는 취소 사유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잘한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죠. 자, 97번. 요양보호사 역할 이거 별표 치고 갑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어르신 몸에 상처도 있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 요양보호사가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주 때리고 아프게 해. 노인학대예요. 알게 됐어, 지금 요양보호사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자,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이나 학대를 받았을 때 대상자 편을 들어주거나 지지하는 거, 이런 거, 대변해 주는 거. 옹호자죠, 옹호자. 그리고 대신 신고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옹호자 역할입니다. 98번. 자, 요양보호사 역할로 짝지어진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맥박, 호흡, 체온, 심리 상태 등을 살펴본다. 관찰자죠. 2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격려한다. 동기유발자가 정답. 맞죠?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숙련된 수발자죠. 정보전달자가 아니라. 4번. 학대나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준다, 옹호하는 것이죠. 옹호자. 5번.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 관계를 형성한다. 뭐 락포 형성을 하거나 정서 지원을 하는 역할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말법과 상담자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옳게 짝지어진 것은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동기유발자.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런 요양보호사 역할을 구분하시는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99번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주의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주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였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였다. 알려주다, 보고하다, 연계하다. 그렇죠. 정보전달자죠, 3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100번.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제공하는 역할. 이거 말법과 상담자라고 말씀드렸죠?
정서 지원을 통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말법과 상담사. 자, 다음 시설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투약 후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다. 치매 증상에 대해 지켜본다. 심리적 상태를 살펴본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찰하는 관찰자 역할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2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 동기후발자죠, 동기후발자. 자, 103번.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절대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것들. 화장실 이동 보조? 이거 신체활동 지원 배설인데 가능하죠. 일어나 앉기 도움. 이것도 신체활동 지원 가능하죠. 텃밭 가꾸기.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일상생활 지장받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4번. 대상자 식사 차리기. 그렇죠. 이거는 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번.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신체활동 지원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그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은 3번. 텃밭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OX와 키워드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1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통하여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이에요. 2번. 치매 안심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치매 안심 사업이 아니라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죠. 틀렸습니다. 3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나뉘며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죠? 5입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자, 관장한다 거꾸로 하시라고 했죠?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맞습니다. 뇌졸중으로, 자, 뇌졸중은요, 노인성 질병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뇌혈관 질환. 병원 입원 치료 중이다. 아, 입원 치료 중이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고동의 불편함 나왔는데, 그래요. 60세 남자. 이 병원 입원 치료 중이다만 빠지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선 입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X가 맞습니다. 6번.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친족이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만 인정되죠. 7번. 치매 대상자는 자, 가족의 동의를 받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죠. 본인이나 가족 동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로 신청할 때는요. 자, 8번.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9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본인 부담률, 월 한도의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포함된다. 맞죠? 안내서 역할을 하는 거. 10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다. 맞습니다. 11번.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표준 서비스 내용이다. 틀렸죠. 가사 및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1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거죠. 2년이 아니라 1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13번.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유인알선한 경우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 위조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자격증 대여 양도하면 자격 취소됩니다. 맞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금지 행위에는 노인학대 금지, 수급자 유인할성 금지, 뭐 비밀누설, 부당수급 관련 행위 금지, 거짓 작성 금지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이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제도는 참 내용이 많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자, 키워드 문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뭐 기타 다른 소득을 얻어야 되고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 모든 것들이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유엔의 노인복지 원칙 중에 그렇죠. 독립의 원칙에 해당되죠. 1번은 독립의 원칙. 독립. 자, 2번 치매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 예방 교육 홍보, 치매 단기 쉼터,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을 해주는 기관은 치매랑 관련된 기관 뭐 치매 안심센터밖에 뭐 더 있습니까? 치매 안심센터죠. 일반 노인도 이용 가능하죠. 3번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학대 예방, 인식 개선, 자살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자, 신고 교육 어디죠? 그렇죠.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4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단기 쉼터를 제공하며 심신치료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자,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 이제 연계를 해줘서 쉼터를 제공합니다. 3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죠. 선생님들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역할 3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숙식 제공 보호를 하는 쉼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신치유 프로그램, 그다음에 의료비를 지원한다라는 거. 자, 5번.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보호한대요. 주야간 보호죠, 주야간 보호. 만약에 이게 일정 기간 보호였으면, 그렇죠. 단기 보호가 되죠.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자 어디에 있어요? 보험회사. 우리가 보험료 어디다 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7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최종 등급 판정하는 기구 있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있는 그렇죠. 등급판정위원회죠. 7번의 정답은 등급판정위원회.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나 OX는요. 중요한 거 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하는 겁니다. 8번 치매 대상자가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미만이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치매 대상자는 5등급 아니면 인지지원 등급인데요. 45점 미만이기 때문에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여기서는요. 9번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 1등급이 1등급 나오면 4년이죠. 2, 3, 4등급인 경우에는 3년이고요. 5등급 인지지원은 2년, 등급이 바뀌었을 때도 2년입니다. 기본.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가감할 수 있죠. 10번 선생님들 특별연금 급여 하나 뭐 있었나요? 도서벽지, 천재지변, 가족 그 대상자의 문제로 인해 그렇죠. 가족 요양비죠. 특별연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1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은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하나 빠졌죠? 국가 지원, 조세 몇 퍼센트? 20%. 12번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금 몇 프로인가요? 15%. 시설급여는요? 20%. 그러면 간호 그 방문간호 지시서와 의사소견서는 20%죠. 본인 부담. 13번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고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는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있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4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죠. 30일 등급 판정은요.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등급 판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되나요? 그렇죠. 90일. 자,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요.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자, 그래서 제가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한다라고 해도 맞다라고 했습니다. 왜? 등급판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있는 기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긴 파트였습니다.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제도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 3장 노인의 인권과 보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